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년 3회요. 자, 1번.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별 이용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네요.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예산과 실적 차이를 분석하고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자본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배당 수익에 대한 기대와 그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투자자는 이거 회계 정보를 보고 왜 단기 순이익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단 말은 배당을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부채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은 투자한 자금 회수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2번 맞는 말입니다. 3번 채권자는 대여한 대여금의 원금 회수 가능성과 그 이자 수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채권자란 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자, 대여금,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 회수 가능성, 즉 다시 말해서 그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자 수치도 높아지겠죠. 가능성도 높아지겠지만 그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없다든지 또는 부채가 점점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현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4번 종업원은 직원은 경영청과 노동계약 및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기업 경영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경영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죠. 경영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사람이 경영자가 되며 임원도 경영계획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종업원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업원과 경영계획 수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상공기업의 2018년도 보험료 관련 자료이다. 당기의 포괄 손익계산서에 기입되는 보험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료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한.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인데요. 자, 1월 1일 날 선급보험료 3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선급보험료가 37,500원이네요. 4월 1일 날 건물 화재보험료 1년분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4월 1일 날 보험료를 주면서 무엇으로 처리했다? 지급 시 비용으로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3만원의 보험료가 있네요. 그것이 선급보험료입니다. 따라서 1월 1일 날은 선급보험료 3만원, 그리고 보험료 3만원, 즉 선급보험료 자산이 3만원이 있네요. 두 번째,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날 15만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이것이 보험료 계정으로 되었죠. 왜? 보험료 지급 시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분개를 하면 4월 1일 날 보험료 15만원을 현금으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12월 31일 날입니다. 선급보험료가 얼마? 37,500원이 있네요. 선급보험료는 자산이죠. 선급보험료 37,500원, 보험료 37,500원. 이렇게 분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먼저 1월 1일 날 선급보험료 했던 것은 올해 다 소멸이 되었죠. 보험료가 지출이 다 되었고요. 두 번째,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까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요 중에서 같은 계정 과목이 다른 별에 있으면 없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없어지고 큰 돈에서 작은 돈을 뺍니다. 15만원에서 37,500원을 빼면 11만 2,500원이 돼요. 보험료 11만 2,500원이 되고요.
37,500원은 선급 보험료가 됩니다. 물론 현금 15만 원이 나갔죠. 따라서 자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선급 보험료 1월 1일 날 있던 이 선급 보험료는 보험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다 사용이 되었고요. 다음 4월 1일 날 보험료 15만 원 준 것 중에서 11만 2,500원은 보험료로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37,500원은 선급 보험료 자산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포괄 손익계산서에 기입되는 보험료 금액을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1월 1일 날 보험료 3만원 플러스 그리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가 11만 2,500원 3만원과 11만 2,500원을 더하면 14만 2,500원이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결산 문제가 되겠죠. 결산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만원인데 이것들 1년이 12달입니다. 12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얼마가 되는가 한번 볼까요? 한 달에 비용이 자 15만원 나누기 12가 되는 애요. 이거 12,500원입니다. 12,500원이 되는데요. 이게 몇 달입니까? 달수가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이네요. 곱하기 9를 해주면 되겠죠. 9가 이만큼 보험료가 들은 겁니다. 곱하기 9 4, 5, 6, 7, 8, 9, 10, 11, 12 9달 맞죠? 요게 11만 2,50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보험료로 지불이 되었던 겁니다. 보험료로 지불이 되었고 그리고 요 보험료 3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더했더니 14만 2,500원이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포괄 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 중 제조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 거죠. 에 해당하는 것은 이자비용, 영업외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이라 그러죠. 1번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2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답은 2번이 되며 유형자산 처분손실도 영업외 비용이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을 말하는 것이며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따라서 영업 판매비와 관리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문제는 우리가 전산회계나 FAT에서는 계정과목을 쳐서 찾아보면 되지만 우리가 회계운용사에서는 필기시험이 실기화면이 없어요.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아무튼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영업비용이 되고요. 영업비용의 다른 이름을 판매비와 관리비라 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고요. 감가상각비만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간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 작성에서 현금 흐름의 구분과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법이네요. 자, 간접법이란 말은 현금 흐름표에서 간접법이란 말은 우리가 직접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직접법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간접법에 대한 설명은 제가 19년 1차 때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19년도 1차 때인가 2차 때인가 제가 한번 정리해 두었으니까 그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토지의 처분. 이거 간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에 해당이 되고요. 재무 활동으로 인한 단기 차입금의 차입에 해당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유형 자산의 매입. 이놈은 직접법에 해당됩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매입은 직접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직접법은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직접법이랍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3번은 간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이 되며 직접법은 이렇게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직접 계산하는 것을 직접법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단기 매매 목적 금융상품 평가이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이익이니까 직접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간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 작성 또는 직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 작성 이 문제는 거의 출제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직접법은 현금의 입출금이 직접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면서 현금의 입출금이 직접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특히 간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 작성 이것에 대해서는 꼭 정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 내용은 제가 19년 1회인가 2회인가에 분명히 정리해 드렸던 기억이 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자본 변동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 변동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장부금액의 각 변동액을 공시한 기초 시점과 기말 시점의 장부금액 조정 내역을 표시합니다. 예, 이번도 맞네요. 3번,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자본 변동표에 기타 포괄 손익 항목별 분석 내용을 표시하나 주석에는 표시하지 않는 데 있는데 주석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자본 변동표란 납입자본,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이익잉여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단기 변동사항, 기말 잔액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보고서이다. 예, 맞습니다. 사실 4번이 자본 변동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는데요. 5번 문제는 4번 보기를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상공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단기 매매증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하고 처분한 이익이다. 처분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 찾는 거네요. 단기 매매증권 팔고 이익 받다 손해봤다가 옳은 것은 자 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17년 10월 1일 서울의 주식 1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10월 1일 날을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사고 돈 주는 내용이네요. 자, 100주 1주당 5,000원이니까 50만원이네요. 수수료 만원 줬으니까 현금 줬으니까 대변이 현금 51만원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50만원입니다. 왜? 단기 매매증권이죠. 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바로 이거네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살 때 수수료는 이렇게 따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 이 문제의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됐고 12월 31일 결산일 위의 주식 공정가치는 6,000원이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5,000원 주고 샀는데 6,000원 올랐네요. 1,000원이 올랐습니다.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100개. 그래 10만 원 올랐네요. 이익 봤죠. 따라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액이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만원. 즉 12월 31일 날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가 끝나고 나면 나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얼마로 본다? 50만 원에 10만 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나는 60만 원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2018년 8월 31일 날 팔았네요. 자, 8월 31일 위 주식 전부를 8,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2만 원 빼고 현금으로 받았다. 이래 됐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준 것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얼마짜리를 팔았다? 60만 원짜리. 왜? 50만 원 주고 샀었는데 12월 31일 날 기말 평가했더니 10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 있더니 나는 2018년 1월 1일 날 나는 60만 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60만 원짜리로 장부가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60만 원짜리 팔고 돈은 얼마 받고 팔았다? 8,000원. 8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 2만 원 빼고 받았기 때문에 현금 78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팔 때 수수료 이 2만 원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나는 얼마 이익 봤다? 60만 원짜리 팔고 78만 원 받았으니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이 얼마가 된다? 18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이 문제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포인트 제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구입 시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따로 하고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손익에서 가감 더하거나 빼고 수수료 비용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다루어 보았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 포인트.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따로 적고 팔 때 수수료는 팔 때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손익에서 가감합니다. 처분 이익에서 지금은 2만 원 뺐죠. 이게 포인트가 되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샀습니다. 10월 1일 날 이렇게 샀는데 기말에 평가를 하게 되면 50만 원에서 10만 원 이익 받기 때문에 나는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로 본다? 60만 원으로 보겠단 말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7번은 우리가 안 했던 내용입니다.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릅니다. 자, 투자 부동산. 자,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투자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의 원가는 구입 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된다. 즉 다시 말해서 2번 보기는 타면서 들어갔던 돈과 부대 비용은 투자 부동산 안에 포함시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 시도건가에 대한 말이 맞습니다. 3번 자가 건설한, 즉 내가 건설한 투자 부동산의 원가는 건설 또는 개발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투입 원가이다. 예,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 운용 리스에서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그랬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4번인 이유가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도 있지만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 또는 공정가치 모형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며, 자, 여기에 또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투자 부동산의 원가, 투자 부동산이 원가 모형이 적용됐을 때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요. 투자 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19년 2회인가 1회인가에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좀 표시하셔서 기억해 주시고, 자,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고요. 직접 소유 또는 금융 리스로 보유하고 있는 운용 리스로 제공되는 건물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고,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장래에 사용할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1번부터 5번까지를 정리를 해 두었는가 하면은, 보기 4개 중에서 투자 부동산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좀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 다음 중 밑줄 친 통합 계정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나타날 수 있는 재무제표는, 자, 밑줄 친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보름표에 나타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번입니다. 회계 기말 현재 수정 전 매출 채권은 35만원이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5천원이다. 기말 현재 대손 추정액은 6천원으로 산출되었다. 기말 수정 분계 시 대손 상각비를 얼마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가? 또한 수정 사항 반영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문제가 2개네요. 대손 상각비는 얼마이며, 그리고 순액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 채권은 35만원이고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5천원입니다. 그런데 대손 추정액이 6천원으로 산출되었다. 계산할 필요 없네요. 다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러면 보충법이죠. 내가 필요한 전체 돈은 얼마가 됩니까? 6천원.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있습니까? 5천원. 그러니까 얼마만 더 넣으면 6천원이 되나요? 1,000원. 그래서 12월 31일 날 대손 상각비 1,000원, 대손 충당금 1,000원,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배는 무조건 1,000원이 돼야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요. 요거는 구해줬고, 다음 장부 금액입니다. 장부 금액은, 자, 이 대손 충당금 있죠?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 대한 차감적 계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매출 채권이 얼마입니까? 매출 채권이 35만원,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되었나요? 6천원. 35만원에서 이 대손 충당금은 빼기입니다. 차감적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35만원에서 얼마를 빼면 된다? 6천원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가 된다? 34만 4천원. 매출 채권 순액은 34만 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1번이 되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만 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요. 또는 매출 이게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빼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35만원이고
대손 충당금이 6천원이니까 35만원에서 6천원을 빼면은 34만 4천원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로서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요게 되겠네요. 12월 31일 날 이 분계 아시면 되고요. 참고 있는 거 있죠.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적 계정이라는 거, 이거 아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받을 계정의 기입 내용을 토대로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받을 의 T자 계정입니다. T자 계정은 분개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먼저 1월 1일 전월 2월 50만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월 1일 날 받을 잔액은 얼마란 말입니까? 50만원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날짜 돈으로 하겠습니다. 자, 1월 15일입니다. 차변에 매출이 나왔네요. 매출 30만원. 그러면 T자 계정에 뜨는 반대편에 적으면 됩니다. 차변에 1월 15일 날 차변에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적으면 되니까 대변에 이렇게 매출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어있는 여기는 위에 있는 받을 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분계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자 2월 18일 날 분계도 보겠습니다. 2월 18일 날은 대변에 매입이 있습니다. 대변에 매입이 있으니까 차변에 이렇게 매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반대편에는 어떤 거 위에 있는 받을 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3월 19일 보겠습니다. 3월 19일 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9일 날은 차변의 외상 매입금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비어있는 대변에는 뭐 받을 위에 나와 있는 받을 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 거 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0일 거 분계는 어떻게 차변이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변에 적으면 된다? 대변에 적어주시면 돼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60만원을 적어주시고요. 비어있는 차변은 뭐 받을 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T자 계정을 보시고 이렇게 분계를 한 다음 그리고 문제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15일에 거래처의 상품 3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약속금을 받았다. 자, 1월 15일 보겠습니다. 매출했네요. 얼마짜리? 30만원. 받았네요. 동전 발행. 남이 발행한 음이죠. 그러니까 받을 예, 1번 정확하게 분계가 되었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8일 거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분계했던 거 보겠어요. 매입입니다. 탔네요. 직업음이 아니라 받을 음을 줬네요. 그러니까 남이 발행한 음을 줬단 말이죠.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30만원을 매입하고 맞죠?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약속음을 뭐 했다? 배서양도란 말이 남이 발행한 음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도 정확하게 맞네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9일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외상 매입금이네요.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가 뭐예요? 줄어들었네요. 외상 매입금을 갚았습니다. 왜? 부채가 줄어들었으니까 외상 매입금을 갚았고요. 또 받을 음이네요. 받을 음이니까 남이 발행한 음으로 줬네요. 자, 3월 19일 거래는 거래처의 외상 매입금 50만원에 대하여 약속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약속음을 발행했단 말은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단 말이고 이 지급음으로 줬단 말이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받을 음이란 말은 남이 발행한 음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3번이 답이 되려면 여기가 받을 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돼야 될까요? 지급음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4월 20일 그래요. 4월 20일 날 한번 볼까요? 4월, 자, 요거는 뭐? 외상 매출금을 받았네요. 무엇으로? 받을 엄으로 받았습니다. 남이 발행한 엄으로 받았네요. 4월 20일, 그랬죠. 이 외상 매출금 60만원을 동점, 그랬죠. 이 발행, 당점 수치의 환엄으로 배수하다. 남이 발행한 엄이니까 뭐? 받을 엄이 맞습니다. 예, 맞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으며, 자, 이 문제는 이 T자 계정이네요. 이 T자 계정을 가지고 이렇게 분개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자, 받을 엄이란 말은 남이 발행한 엄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받을 엄이고, 직업엄은 재고자산을 사면서 내가 엄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직업엄이랍니다. 따라서 엄은 주면 직업엄, 받으면 받을 엄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꼭 출제가 되죠. 자, 이 문제는 문제 푸는데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매출처 원장 매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워서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실 때는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왜? 좀 오래 걸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상공의 6월 중 매출처 원장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먼저 마산상점입니다. 마산상점 매출처 원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처에 팔았단 말이죠. 자, 먼저 6월 1일입니다. 마산상점부터 보겠습니다. 6월 1일. 자, 전월 2월이네요. 3만원. 자, 먼저 6월 1일 날 외상 매출금 3만원입니다. 3만원. 다음 6월 11일이네요. 매출이 차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어느 변에 가면 될까요? 대변에 오면 됩니다. 이렇게 대변에 오면 되고, 다음 이것을 무엇으로 팔았다? 매출처 원장이니까 외상으로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재가 되죠. 현금이나 다른 걸 받았더라면 매출처 원장에 기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37만원 별 문제가 없고요. 다음 6월 13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3일 대변이 매출 5만원이네요. 그러면 6월 13일 차변이 매출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뭐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매출 원장이니까 매출이 차변에 됐단 말은 뭐 들어왔단 말이죠. 매출을 팔았다가 되돌려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 환입이 됩니다. 다음 6월 24일이네요. 6월 24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4일은 대변이 현금이네요. 34만원. 그러면 차변이 현금이 돼야 되겠죠. 차변이 현금 34만원이 되고, 대변은 외상 매출금 34만원이 되며, 자, 다음 6월 25일 날 차변이 매출 6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변이 매출 6만원이 돼야 되며, 차변은 외상 매출금이 돼야 됩니다. 이름으로써 마산상점의 거래 내용은 다 적었고요. 창원상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상점. 자, 창원상점입니다. 창원상점 6월 1월, 6월 1일, 전월 1일, 전월 2월이네요. 2만원. 그러면 창원상점에 6월 1일 날, 전월 2월 2만원 적었습니다. 두 번째가 6월 15일이네요. 6월 15일 날 차변이 매출 3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변이 6월 15일 날 매출 30만원이 되어야 되며 외상 매출금이 되어야 되겠네요. 다음 6월 17일입니다. 대변이 현금 25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변이 현금 25만원이니까 차변이 6월 17일 날 현금 25만원이 되어야 되고요.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 날 차변이 매출 40입니다. 그러면 대변이 매출 40만원이 돼야 되겠죠. 6월 27일 날 대변이 매출 40만원이고요.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그리고 6월 28일 자 대변이 매출 6만원입니다. 그러면 차변입니다. 차변이 6월 28일 날 매출돼야 됩니다. 매출은 본데 팔았기 때문에
대변에 나와야 되는데 차변에 나왔단 말은 되돌려 받았단 말입니다. 당연히 대변은 외상매출금이 될 것이며 다음 6월 29일 보겠습니다. 6월 29일 당좌예금 33만 원입니다. 대변이 당좌예금 33만 원이니까 차변이 6월 29일 날 당좌예금 33만 원이 되며 외상매출금 3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차월 2월이 8만 원이네요. 차월 2월 8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하고 나서 이 내용을 보고 좀 길지만 이렇게 분개를 하고 나서 봅니다. 1번. 자, 6월 중 외상매출금 총액은 118만 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총액입니다. 외상매출금 한번 볼까요? 자, 마산상점부터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그리고 외상매출금, 그리고 여기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여기도 외상매출금. 요만큼 되네요. 그러면 자, 제가 더해줬습니다. 37만 원에 37만 원에 5만 원. 자, 5만 원을 뺐던 이유는 자, 여기 환입된 거 있죠? 매출 환입된 거 5만 원은 뺐습니다. 관계 있는 게 외상매출금 37만 원,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외상매출금 6만 원인데 환입된 거 이거는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잖아요. 뺐습니다. 그래서 마산상점은 보니까 이렇게 계산했더니 38만 원이었고요. 창원상점도 보겠습니다. 창원상점은 자, 외상매출금 이만큼, 여기도 외상매출금 이만큼. 그런데 매출 환입됐죠. 요는 빼야 되겠죠. 70만 원에 또 6만 원을 뺍니다. 따라서 창원상점은 70만 원에서 매출 환입된 6만 원을 뺐습니다. 이렇게 뺐고요. 그래서 64만 원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102만 원인데 118만 원이라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6월 중 외상매출금 횟수액은 103만 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상점에 얼마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산상점 현금으로 34만 원 받았네요. 그리고 34만 원 받았고 나머지는 받은 거 없죠. 돈 들어온 게 없습니다. 다음 창원상점 한번 볼까요? 현금 받았네요. 25만 원. 그리고 당좌예금으로 33만 원 받았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면 마산상점에서 받았던 돈은 34만 원, 창원상점에서는 현금 25만 원과 당좌예금 33만 원에서 58만 원, 이 두 개를 더하면 92만 원을 받았는데 103만 원을 받았대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6월 말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은 5만 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산상점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상점에서는 차월 2월이 얼마입니까? 7만 원. 창원상점에서는 외상매출금 못 받은 게 차월 1일이 차월 2월이 얼마? 8만 원. 따라서 7만 원과 8만 원을 각각 못 받았기 때문에 15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5만 원이라 했으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6월 중 매출 환입 및 매출 애누리는 11만 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산상점에 매출 환입이 있네요. 5만 원. 그리고 창원상점에도 매출 환입이 있네요. 6만 원. 두 개 더하면 11만 원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분개를 하시면 이렇게 T자 계정을 이용해서 매출처 원장을 분개를 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거 푸시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지막에 좀 푸시는 게 낫다. 다른 문제들부터 푸시고 나중에 되돌아와서 그때 푸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제 풀이 방법은 위에 있던 우리 바드럼이 있었죠? 이것과 풀이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자, 다음입니다. 12번. 주상공은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음 중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선급금인데 1개는 선급금이 아닌 게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미리 지급한 상품 대금의 일부 금액. 계약금부터 먼저 주네요. 선급금 맞죠? 1번 맞습니다. 건물 신축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 이거는
선거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죠. 이거 분계 문제로도 나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 대금을 미리 100만 원을 주었다. 이러면 선거금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 된다? 건설 중인 자산이 되며, 이것은 회계운용사 3급 실기 문제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제품의 외주 가공처에 미리 지급한 가공비, 선거금이 되겠죠. 원재료를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선거금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며, 이 문제 실기 문제로도 출제되는 그런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